1단계, 입대자. 당신은 18살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입대 지원서에 서명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믿었거나 아니면 그저 고향에 머무는 것이 떠나는 것보다 낫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이미 서류의 잉크는 말랐습니다. 입대 후 사흘째, 당신은 논산 육군훈련소를 향하는 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때는 1968년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더 이상 텔레비전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명령서에 적혀 있습니다. 기초 군사훈련은 8주 동안 진행됩니다. 당신은 달리는 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 때문에 부대원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라고 악을 쓰는 와중에 달리는 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당신은 전투 의무병 주특기를 배정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병을 원했고 어떤 이들은 기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원서에 그 이유를 적을 때만 해도 참 단순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만큼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첫째 주, 당신은 동전이 튕겨나갈 정도로 빳빳하게 모포를 각 잡는 법을 배웁니다. 둘째 주, 어둠 속에서 M16 소총을 1분 안에 분해하고 조립하는 법을 배웁니다. 셋째 주, 교관이 지혈대와 허벅지에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마네킹을 건네며 말합니다. 출혈을 멈춰라. 시간은 90초다. 실시. 당신은 83초 만에 출혈을 멈춥니다. 조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훈련병에게로 넘어갈 뿐입니다. 당신은 이곳의 생리를 빠르게 깨닫습니다. 이곳에 박수갈채 같은 건 없습니다. 오직 실패의 부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밤이 되면 생활관에서는 군화약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합니다. 한 방에 22명의 사내들이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골고 누군가는 기도를 합니다. 전라도 해남에서 온 한 녀석은 처음 2주 동안 매일 밤소리 죽여옵니다. 3주차가 되자 그는 우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것이 강해진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무언가인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고향에 편지를 씁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적습니다. 밥도 먹을 만하다고 적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집에 돌아갈 거라고 적습니다. 하지만 대퇴동맥이 파열된 사람이 피를 흘리다 죽기까지 정확히 몇 초가 걸리는지 알게 되었다는 말은 적지 않습니다. 4분, 때로는 그보다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훈련을 마쳤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좋은 의도만 가진 민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투 의무병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정글이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단계, 야전 의무병. 당신은 19살입니다. 당신은 지금 남베트남 꽝찌성에 있고 끔찍한 열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 같습니다. 그 열기는 당신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코끼리풀 숲을 헤치고 나아갈 때도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이 열기는 당신이 받은 훈련이나 선한 의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분대는 12명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유일한 의무병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 대신 의무병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이것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깨닫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당신의 구급 가방 무게는 14kg입니다. 모르핀, 담배, 혈장, 증량제, 전투용 압박붕대, 흉부 밀봉팩, 외과적 기도확보 키트, 그리고 자동차 한 대를 감을 수 있을 만큼의 의료용 테이프가 들어있습니다. 당신은 이 가방을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지휘 통제실에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무전 침묵을 지키는 2분 동안에도 말입니다. 처음 누군가 총에 맞았을 때 상황은 당신이 훈련받은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개됩니다. 수림지대를 통과해 이동하던 중 소형 화기의 파열음이 아침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당신 기준 왼쪽으로 3m 떨어진 곳에서 박상병이 쓰러집니다. 그는 어깨에 총을 맞았습니다. 총알이 관통했습니다. 총격이 채 먹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그의 곁에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움직입니다. 압박하고 사출구를 확인합니다. 동맥출혈은 없습니다. 사입구를 지혈대로 꽉 채웁니다. 그의 기도를 확인합니다. 그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것은 그가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이고 살아있다는 뜻이며 당신이 임무를 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의 상태를 안정시킵니다. 19분 뒤에 의무 후송 헬기가 도착합니다. 박상병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남습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 쓰러졌을 때는 상황이 더 최악이었습니다. 어제 아무 일 없이 지나갔던 오솔길에서 대인 지뢰가 터졌습니다. 2명이 쓰러졌고 1명은 발목이 날아갔으며 다른 1명은 복부에 파편이 밝혔습니다. 당신에게는 2개의 손과 하나의 구급 가방뿐이며 6분 동안은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모르핀을 놓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압박 붕대를 감아주고 다른 한 명은 피를 흘리며 기다리게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날 밤 야전 텐트에 누워 당신은 그 순간의 몇 초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감아 봅니다. 당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완벽하게 확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안도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부대는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당신은 다시 구급 가방을 집어듭니다. 3단계 선임 의무병. 당신은 23살입니다. 파병을 온 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총상, 폭발상, 열사병, 말라리아, 감염된 찢긴 상처, 야간 정찰 중 추락으로 인한 대퇴골 골절. 한 번은 뱀에 물린 환자도 있었고 나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병사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대대에서 가장 막내 의무병이 아닙니다. 이제 2명의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온 최1병과 광주에서 온 이2병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당신이 선임들을 보았던 것과 똑같은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집중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쉬워질 거라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 쉬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황이 더 깔끔해질 거라고 말해줍니다. 손의 떨림은 줄어들고 결정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공포와 침착함의 차이는 그저 반복적인 훈련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훈련을 직접 통제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지혈대를 감을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망설임이 사라질 때까지 고무 마네킹의 가슴에 바늘을 찔러 넣는 기용 감압수를 수없이 반복하게 합니다. 망설임은 시간을 대가로 요구하고 그 시간은 곧 생명을 앗아간다고.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반복한 나머지 이제는 일종의 기도문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느 날 아침 교전 중에 최일병이 얼어붙습니다. 한 이병이 총에 맞았는데도 최일병은 3초 동안 가만히 서 있습니다. 꼬박 3초 동안 말입니다. 당신은 그를 밀치고 들어가 직접 환자를 처치합니다. 나중에 당신은 그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곁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3초 동안 무엇을 보았냐고 묻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환자 대신 그 자리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은 훈련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것은 경험으로 덮었어야만 하는 것이며 그 본능을 덮어쓰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라고 말해줍니다. 결국 그는 훌륭한 의무병으로 성장합니다. 당신은 사후 강평 보고서에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소대장이 당신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당신은 아무런 감흥 없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수여식이 열립니다. 누군가 당신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는 동안 당신은 그저 가만히 서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온통 사흘이나 지연된 보급품 문제와 가방에 들어있는 혈장이 아직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당신은 이 일에 능숙합니다. 그것은 자만심이 아닙니다. 그저 사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살면서 느껴본 가장 복잡한 감정입니다. 이야기를 더 이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오셨다면 다음 단계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4단계 의무부사관. 당신은 27살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1972년 고국으로 돌아와 김포공항에 섰을 때 아무도 당신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병 포스터에는 그런 현실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22살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보지 못할 끔찍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공항 터미널의 한 여성은 당신의 군복을 힐끗 보더니 이내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재입대, 아니 장기 복무를 지원합니다. 달리 갈 곳이 없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지만 당신의 기술이 온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곳은 군복 안쪽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강원도의 최전방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중사입니다. 보병 중대의 의무분대를 지휘합니다. 5명의 의무병이 당신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훈련 일정을 짜고 야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며 전투준비태세 보고서에 서명합니다. 배경에서는 냉전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철원 평야나 휴전선 부근에서 일어날 것이라 예상됩니다. 전차 부대가 밀고 내려오고 대량 사상자가 발생하며 화학 무기가 투입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의무교리는 중증도 분류 원칙이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동외과 병원들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글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전장에 맞춰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적응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하는 일이니까요. 당신의 의무병들은 당신이 베트남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어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똑똑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훨씬 부족합니다. 그들은 교실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당신은 진흙탕 속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실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 분대에는 대전에서 온 박하사라는 젊은 여성 부사관이 있습니다. 그녀는 기술적으로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침착하며 당신이 정글에서 가르쳤던 그 어떤 의무병보다 외과적 기도 확보 능력이 3배는 더 뛰어납니다. 만약 군이 그녀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녀는 아주 뛰어난 전투 의무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군은 그녀에게 그 기회를 줘야 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모든 평가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녀를 실전에 투입하십시오. 그녀는 완벽히 준비되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해서 그렇게 적어 올립니다. 어느 날 저녁 야간 독도법 훈련 중 사고가 발생합니다. 험비가 전복되었습니다. 2명이 차량에 갇혔습니다. 한 명은 척추 손상이 의심되고 다른 한 명은 정강이뼈 복합골절입니다. 당신의 의무병들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당신은 12m 뒤에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모든 단계,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해내도록 내버려 둡니다. 훌륭한 부사관은 단순히 부하들의 능력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부하들의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실전의 포화 속에서 그 능력이 시험받을 때 그들을 버티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감이기 때문입니다. 5단계, 의무장교. 당신은 31살입니다. 당신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18개월 동안 국군의무학교에서 간부사관 과정을 거쳐 마침내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김중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김대위입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여전히 당신을 의무병 출신이라는 친근함의 의미로 부릅니다. 당신은 야전 구호소보다 한 단계 높은 역할인 2단계 의료시설에서 근무합니다. 후송전 응급, 안정화, 수혈, 손상 통제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방외과 수술부대입니다. 때는 1985년입니다. 당신은 서부전선 최전방의 전방이동외과병원에 배치되었습니다. 주로 발목 염자나 찢어진 상처 같은 훈련 중 부상을 치료합니다. 한 번은 파열되기 직전에 맹장염을 조기에 발견해 젊은 이병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밤은 아주 조용합니다. 당신은 그 고요함에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병원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적의 전차 부대가 철원 평야를 뚫고 내려온다면 이 건물, 이 텐트들과 발전기, 그리고 접이식 수술대들이 부상당한 병사와 죽음 사이에 서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새벽 3시에 비상훈련을 지시합니다. 상급 부대에서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량 사상자 발생 상황을 50번 연습한 팀과 10번 연습한 팀의 차이는 실제 상황이 발생한 첫 30초 만에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의무대원들은 때때로 당신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피곤해합니다. 당신도 피곤함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압니다. 19살 때 등에는 14kg의 군장을 메고 6분 동안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 정글에서 당신은 뼛속까지 피곤했었습니다. 당신은 딱 한 번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직 한 번뿐입니다. 2번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와닿든 그렇지 않든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당신 밑에 있는 간호장교인 이 중위는 훈련이 생각보다 지연되자 퇴근도 미루고 남아 중증도 분류 원칙을 전면 수정합니다. 누구의 허락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 해낸 일입니다. 아침 6시, 형편없는 커피 한 잔과 함께 당신은 그가 수정한 지침서를 읽어보고 그의 모든 제안을 반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에는 계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용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원칙에 서명합니다. 부대 일지에는 이 중위의 공로로 기록됩니다. 그는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 의료의 진짜 현실입니다. 영웅적인 무용담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집요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6단계 항공군의관. 당신은 36살입니다. 당신은 군 장학생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전공의 과정도 마쳤습니다. 육군항공학교에서 항공군의관 훈련을 수료하며 고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산소증이 어떻게 정신을 기만하는지 15,000피트 상공의 조종사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결정을 내리면서도 어떻게 스스로는 완벽하게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육군 특수작전항 공단에 배속되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작전 비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비행을 하는 조종사들을 살려두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인간의 신체 능력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수면 구조, 영양 섭취 타이밍,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지 부하, 지속적인 작전 수행 시에 생리적 한계 등을 관리합니다. 모든 조종사의 의무 기록을 검토합니다. 비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비행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설령 그들이 괜찮다고 우겨도 말입니다. 아니, 그들이 괜찮다고 우길 때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금지시킵니다. 박준이라는 베테랑 조종사는 14년 동안 헬기를 조종해 왔습니다. 그는 이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조종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1급 기밀 파병 작전을 수행하느라 지난 3주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작전을 앞두고 그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반응 속도를 검사합니다. 움직이는 불빛을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0.25초 늦게 반응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당신은 그의 비행을 금지시킵니다. 그는 격노합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당장 징계를 받을 만한 험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당신은 아무 표정 없이 그 모든 비난을 감내합니다. 이틀 후 비행 임무는 아무 사고 없이 끝납니다. 박준희는 꼬박 11시간을 내리잡니다. 그가 다시 당신의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종관을 잡았다면 우리 모두를 산비탈에 처박았을 거요.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여기서 감사의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누군가 당신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먼저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7단계 대대 군의관. 당신은 42살입니다. 2003년입니다. 당신은 이라크에 파병되어 한국군 자이툰 부대 혹은 동맹군 부대와 함께 쿠웨이트에서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8일째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이제 지휘와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대장에게 부대의 의료 준비 태세에 대해 조언합니다. 부대 내의 모든 의무 요원을 감독합니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후송 우선순위, 자원 분배, 대량 사상자 통제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진격 4일째, 당신의 차량 행렬이 나시리아라는 도시 외곽에서 적의 사격을 받습니다. 3대의 차량이 피격되었고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명은 긴급 수술이 필요하고 1명은 우선 후송 대상, 1명은 일반 환자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의 전방 외과 수술팀이 있고 의무 후송 헬기가 도착하려면 22분이 걸리며 도로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40초 만에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합니다. 긴급 수술 환자는 즉각 수술팀으로 보냅니다. 우선 후송 환자에게는 정맥주사 라인을 확보하고 흉부 밀봉팩을 붙인 뒤 의무병 1명을 곁에 대기시킵니다. 일반 환자는 의식도 뚜렷하고 다친 발목 때문에 화를 내고 있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단호하게 지시합니다. 당신은 현장 곳곳에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어느 한 곳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의료진을 지켜보고 도로의 상황을 주시하며 헬기가 올 하늘을 살핍니다. 22분이 마치 22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마침내 헬기가 도착합니다. 긴급 수술 환자 2명은 모두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1명은 22분 동안 쉬지 않고 자신의 가슴을 압박하며 지혈해준 그 의무병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그날 밤 작전 브리핑이 끝나고 모든 보고서가 작성되고 의무일지 업데이트까지 마친 후 당신은 어두운 차박에 앉아 차갑게 식은 전투식량을 씹어 삼키며 약 7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부대는 새벽 4시에 다시 진격합니다. 8단계 의무부대 지휘관. 당신은 49살입니다. 당신은 제47 이동 외과병원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800명의 병력, 완벽한 외과, 수술 설비, 중환자실, 연구실, 방사선실, 혈액은행을 갖춘 곳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외곽에 요새화된 진지안에 세워진 일종의 거대한 의료도시입니다. 당신은 작전 구역 내에서 부상을 입은 모든 장병의 치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하들의 준비 태세, 사기, 안전, 그리고 새벽 2시에 4명의 중환자가 동시에 응급실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그대로 무너져버릴 만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제 몫을 다하도록 이끄는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2009년의 작전 강도는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급조 폭발물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상처는 끔찍합니다.
다발성 절단, 폭발로 인한 폐 손상, 출혈성 쇼크에 더해진 외상성 뇌 손상까지. 당신의 외과 의사들은 밤낮 없이 손상 통제 수술을 진행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직접 수술칼을 잡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다른 모든 이들이 최상의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원을 얻기 위해 싸웁니다. 더 많은 혈액 제재, 더 나은 후송 지원 범위, 수술팀의 이 교대 근무제를 편성하여 어떤 의사도 휴식 없이 14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싸웁니다. 상급 부대로 보낸 요청서가 거절되어 돌아오면 다시 고쳐 써서 또 보냅니다. 어떤 요청은 통과되기까지 4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마침내 승인이 떨어져도 당신은 자축하지 않습니다. 그저 즉각 실행에 옮길 뿐입니다. 당신의 병원에는 서울에서 온 윤중이라는 젊은 간호장교가 있습니다. 그녀는 7개월 동안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 응급실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임상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에만 보일 정도로 그녀의 정신은 조금씩 달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응급실에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2주 동안의 가벼운 행정 업무를 지시합니다. 그녀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당신은 부서진 의무대원은 아무도 살릴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녀 자체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그녀는 하루 동안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더니 내리 14시간을 잡니다. 2주 뒤 응급실로 돌아온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예리해져 있습니다. 당신의 지휘 기간 동안 발생한 긴급 수술 환자의 생존율은 96.4%입니다. 당신은 그 숫자를 어떤 보고서에도 적지 않지만 가슴속 깊이 훈장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9단계 국방부 의무정책자문관. 당신은 54살입니다. 이제 당신은 창문 하나 없는 방에 앉아 있습니다. 화이트보드와 빔 프로젝터가 있고 10년 넘게 수술칼 한번 잡아본 적 없는 양복 입은 관료들이 앉아있는 국방부 청사의 회의실입니다. 당신은 국방부 의무사령관의 수석 자문관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방 외과 수술팀에 대한 교리, 혈액 제재 사전, 배치 지침, 전술적 전투 사상자, 처치 교육 과정의 개편, 외상성, 뇌손상, 선별 검사, 프로토콜 등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군이 제도적 차원에서 의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방향을 설계합니다. 당신의 결정 하나하나가 당신이 평생 만날 일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의무병 훈련과정 개편에 관한 브리핑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제안서의 내용은 더 많은 행정 업무 교육을 추가하기 위해 야전 생존 기술 과목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6시간의 교육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제안을 폐기시켜버립니다. 점잖게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지난 10년간 책상머리에만 앉아있던 사람들을 향해 전투 의무병에게 야전 생존 기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실전에서 활약하는 의무병과 교실에서만 배운 대로 행동하는 의무병을 가르는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절약하고 싶어하는 그 6시간이 전라도 해남에서 온 어린 병사가 도랑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갈지 아니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하는 바로 그 6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회의실은 쥐죽은 듯 고요해집니다. 그 교육 과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회의실에 앉아있을 때면 당신은 이곳과 남베트남 꽝찌성의 그 전쟁터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고 무거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당신은 54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단지 싸우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 회의실 안의 적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관료주의적 타성, 예산삭감의 논리, 그리고 책상머리의 안일함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다른 모든 것들과 싸워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들과 싸웁니다. 차분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복도에서 젊은 소령이 당신을 멈춰 세웁니다. 그녀는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혈액사전 배치 프로그램 덕분에 작년에 자신의 환자를 살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녀 역시 당신이 자기 이름을 알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돌아섭니다. 당신은 복도에 잠시 멈춰서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다음 브리핑을 준비합니다. 10단계의 유산. 당신은 60살입니다. 당신은 58살의 나이로 전역했습니다. 전역식이 있었고 정성스레 접힌 태극기가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지만 그들이 묘사하려 했던 당신의 헌신에 비하면 그 말들은 어쩐지 턱없이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대전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국군의무학교 정문을 지나칠 때면
머리를 박박 깎은 채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버스에 앉아있던 18살의 당신이 떠오를 만큼 가까운 당신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 군 의료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간 외상응급 구조대원들을 훈련시키는 비영리단체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1968년 정글에서 당신이 수없이 반복하며 연습했던 바로 그 지혈대 사용법은 이제 전국의 모든 경찰차, 학교의 응급처치 키트, 그리고 응급진료소가 있는 경기장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당신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이뤄낸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대한 사슬의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당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서울에서 온 22살의 최우진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외과 전문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는 총명하지만 성미가 급하고 때로는 당신의 대답보다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를 보면 1971년에 당신이 가르쳤던 최일병이 떠오릅니다. 얼어붙는 버릇을 완벽하게 극복해냈던 바로 그 병사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진에게 누군가가 떠오른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질문에 정성껏 대답해줄 뿐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그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모든 일의 진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품었던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당신에게 지혈대 감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조교, 일과가 끝난 후 병원 지하실에서 기흉 감압술을 보여주었던 외과 의사, 비행을 금지당하고도 조종관을 잡았다면 산비탈에 처박았을 거라고 솔직하게 말해주었던 베테랑 조종사, 당신이 곁에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모든 환자들, 그리고 살아남지 못했지만 다음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떠난 모든 생명들까지. 당신은 한 번도 그저 평범한 의무병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조국이 치러온 모든 전쟁의 과거를 딛고 서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수술실과 응급실, 그리고 미래의 야전 구호소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사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고리는 교실에서 베려졌습니다. 어떤 고리는 정글의 진흙탕 속에서 베려졌습니다. 또 어떤 고리는 국방부의 차가운 복도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6시간의 교육을 지켜내며 베려졌습니다. 그 모든 고리들은 단단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일은 애초에 계급장 따위와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계급은 그저 당신의 임무가 띠고 있던 외형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출혈을 멈출 것, 그들이 계속 숨을 쉬게 할 것, 그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낼 것.